라틴 아메리카의 혁명과 이념입니다. 앞에 1강, 2강은 라틴 아메리카가 어떤 전체적으로 큰 뭉텅그리로 봐서 어떤 의미와 그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살펴봤었고요. 또 왜 라틴인지, 그렇게 뭐 유럽의 스페인 같은 라틴 문화에서 새로운 라틴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불렀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항상 제3세계라고 불러왔지만 라틴 아메리카 자체에서는 왜 우리가 제3세계냐? 오히려 우리가 세계 경제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17세기, 18세기 세계 경제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제3세계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근대화라는 개념도 이 사람들이 재설정했고요. 굉장히 그 많이 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하면 혁명이 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혁명과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1713년 위트레흐트라고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데요. 조약으로 스페인의 왕권이 그 유명한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꽤 일찍 넘어가죠. 합스부르크는 보통 한 19세기 1800년대 중반까지도 합스부르크 유럽 쪽에서는 권위와 명성을 날렸었는데 여기는 꽤 일찍 넘어간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식민지 수탈을 강화했고요. 특히 이제 예수에 대한 예수회 탄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예수회랑은 알다시피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도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반종교혁명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종교혁명을 되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회는 카톨릭이 일으킨 반종교혁명의 결과인데, 실제로 오늘날 뭐 예수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 한국의 서강대학도 예수회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통 카톨릭이 봤을 때는 이거는 수도회도 없고,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니 도미니크 수도회니 몇 대 유명한 수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압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 신부들이 또 많이 또 이 남미, 새로 발견한 땅인 남미로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혁명의 기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탈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독립의 기운이 남미까지 퍼졌고요. 바로 위에 있는 북미에 있는 미국 독립도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탈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히려 본국, 모국을 먹여 살리는데 워낙 지화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요. 왜 우리가 수탈을 당해야 되느냐? 독립하자. 이런 기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혁명의 기운 오래가지 못했는데,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과 내려가죠. 그때 이제 포르투갈 중앙 6세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땅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스페인은 카를로스 4세가 포로가 됐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당시 왕이었던 나폴레옹의 포로가 됐고,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왕을 자기 형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로 남미에 영향을 미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완전히 약화된 거죠. 완전히 위신이 다 떨어진 겁니다. 위신이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상실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생겨납니다. 메스티조, 유럽과 원주민의 혼혈이고요. 파르도, 유럽, 아프리카의 혼혈인데 이들의 지위가 향상되죠. 지위가 향상됐다는 건 이들이 꼭 뭐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원초적인 백인들하고 이제 충돌이 심해졌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올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크리오요 같던데, 크리오요가 더 맞는 발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 태생의 백인을 의미하다가 점점 이제 혼혈적으로 의미하게 됐고요. 또 페닌슐라르, 아마 이거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니까 반도에서 나온 말 같겠죠. 페닌슐라르라고 하는 이베리아 출신의 백인들이 대립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요, 우리 미주의 히스패닉들 보면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하고 지금 막 미립국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하고 많이 스스로도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티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이고요. 개신교회를 다녀도 좀 이렇게 미국 주류교단을 다니고,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 새로운 이민자로 구성된 라티노들의 교회는 대부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구나. 그게 이제 조용기 목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카톨릭을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권위를 해방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해방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죽 써서 개죽거리,
뭐 우리 여기 오순절 교단 안 계시죠? 죽 써서 개준 걸처럼 오히려 교회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오순절 같은 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립이 많아지고요. 하여튼 이런 라티노들의 인종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자료를 하나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소셜 클래스 이 스페니시 콜로니, 그러니까 이 스페니시 식민 지역의 사회 계급인데요. 제일 위에가 이제 페닌슐라르, 그러니까 반도인이겠죠, 반도인. 이베리안 독재고요. 그 다음에 크리오요가 맞겠구나, 요거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크레올이라고 부르는 크리오요가 두 번째 계급이었고요. 코케시안 백인들하고 그 원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인디아는. 메스티조가 있고, 그 다음 물라토가 있습니다. 백인들하고 아프리칸들,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의 하위 계급이고, 그래도 원주민들이 노예로 끌려온 사람보다 높았네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복잡하죠. 크리오, 메스티조, 뭐 물라토, 뭐 페닌슐라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또 이 라틴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인종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럼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아까도 잠깐 수업 때 얘기했지만 뭐 흔히 라틴 아메리카 하면 이제 중남미를 다 포함하는 건데 또 우리 한국식으로는 남미, 중미, 뭐 중남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이티까지 한번 다 포함시켜봤습니다. 아이티는 생도맹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세인트 도미닉 성인에서 나온 말이겠죠. 생도맹그라고 불렀는데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생도맹그가. 1804년 중남미 최초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플랜테이션이라 그러나요? 그 대규모 농장들, 사탕수수 농장이 있어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뱅상오제, 그리고 투생, 루베르튀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고요. 뱅상오제는 처음에 혁명의 불길만 일으켜놓고 잡혀서 처형당했고, 투생 루베르튀르가 결국은 이제 아이티의 독립을 완성시켰는데요. 그리고 아이티 제국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이 중세의 나폴레옹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민주주의의 개념이 뭐 정착하기 전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이제 독립을 했는데도 제국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생 루베르튀르가 아이티 제국을 설립하고 나서 도미니카를 침공합니다. 도미니카를 침공합니다. 그 아이티랑 도미니카가 한 섬에 붙어 있거든요. 그 한 섬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가다 보면 국제공항도 도미니카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미니카를 거쳐서 갔는데 제가 아이티 갈 때도 가다 보면 완전히 도미니카도 뭐 썩 잘 사는 남미 국가는 아닌데 라틴 국가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티가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근데 바로 이 19세기 초에는 아이티가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도미니카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생도밍그가 이 도미니카란 말일 거라고요. 근데 이제 본래 하나의 섬이었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섬이지만 나눠져 있었는데 도미니카를 침공해서 자기들도 독립해놓고 굉장히 그 독재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탄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티에서 쫓겨나고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거기서 오는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결국 돈에 쪼달리게 되고요. 루이지애나를 결국 매각하게 됩니다. 미국 쪽에다가.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주를. 그러니까 아이티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말고 그때 지진 났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 갔었는데 자기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더라고요. 마치 북한이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이면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넷플릭스의 미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IT에는요 도시 엄청난 빈민촌이 있어요. 근데 그 빈민촌은 완전히 거의 군대도 없고 그런데도 정부가 개입을 못해요. 그 안에 완전히 독재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거지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지 왕초가 따로 있어서 거기는 뭐 절대 아무리 내가 선교를 가고 뭐 구호품을 들고 가도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길 잃어버려서 못 나오고 꼬불꼬불꼬불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근처까지는 한번 가봤는데 바로 입구에 거기에 편입되는 게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인 거예요. 그러면 막 세금도 다 안 내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변두리 근처에 변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려고 그 마을에. 그까진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경찰력도 좀 작동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도 형편없죠 정말. 뭐 특히 그다가 지진 이후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정말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넘겨주는데 큰 공을 세운 나라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쫓겨냈기 때문에 그런 IT가 돼 있습니다. 참
근데 가난해서 그런지 뭐 자연 환경도 섬인데 그렇게 뭐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나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유리벽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완전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바다 위에 이렇게 이제 비치는 유리 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밑에서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뭐 그런 데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이제 1810년 카톨릭 신부인 이달고 코스티아가 첫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모렐로스라고 하는 신부가 또 이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자코뱅 전통의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 할 때 자코뱅 당이 좌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혁명 정부 이전부터 있었나 자코뱅이? 혁명 정부 이후에 생긴 거죠. 자코뱅 당 이런 게. 그러니까 왼쪽에 앉았다라고 해서 혁명 수반에 왼쪽에 앉았다라고 해서 이제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니까 좌파라고 불러서 그게 오늘날 좌우의 개념이 되기도 했죠. 이 자코뱅 전통의 신부들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혁명은 완전히 일어서자마자 프랑스 대혁명 일으키자마자 카톨릭 교회부터 다 침공하고 다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남은 신부들이라는 거니까 완전히 좌파 신부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혁명 당시에 프랑스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을 자코뱅 전통의 신부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신부들 처형으로 시위가 과격해지니까 이제 오히려 크로오여들이 이미 좀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투르비테라고 하는 조금 더 온건한 사람을 이제 혁명 수반으로 내세워서 그와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21년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미 독립에 대한 열망은 크레올로 할게요. 그냥 발음이 어렵다. 크레올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막상 이런 혁명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워지니까 그냥 스페인으로부터 다시 그 품 안에 있으려고 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1821년에야 이제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에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지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한 것은 우리 교회가 코르도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이렇게. 근데 멕시코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혁명의 국가죠. 네? 시몬 볼리바르 하면 뭐 그야말로 남미의 그 독립의 완전 영웅이죠.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 독립시켰고요. 그중에 볼리비아는 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도 볼리비아라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마야광 멕시코 마야광 그러니까 콜롬비아 마야광 드라마 있었죠. 넷플릭스 드라마.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것 같은 뭐. 그런데 그 팩션이라고 그러죠. 픽션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합친 거 팩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마야광의 그 딸인가가 납치가 됐어요. 이제 볼리비아 혁명군 좌파들한테 산속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치안도 그들을 공격을 못해요. 워낙 산속에 숨어서 게릴라처럼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딸을 뺏긴 그 마약 왕이 자기 사병을 동원해갖고 정보를 동원해갖고 막 해갖고 거길 쳐들어가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 두목 하나 남기고. 결국 두목을 그 마약 왕의 완전히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좌파 두목이 와서 칼을 하나 줍니다. 이런 다 역사적 사실이겠죠. 칼을 하나 주면서 그 안에서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볼리바르 장군이 쓰던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왕이 그걸 받아들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게 나왔는데요. 그 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바르가 늘 뭐 재정적으로 밀리고 이럴 때 또 군사적으로 밀리고 할 때 IT가 굉장히 후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리바르는 IT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가 굉장한 나라였던 거예요. 지금은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시몬 볼리바르는 여러 이 나라를 이제 합쳐서 라틴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했고요. 또 이제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혁명의 이름이 영웅이 하나 있는데요. 볼리바르보다는 덜 알려져 있죠. 1816년 아르헨티나를, 18년은 칠레를 독립했는데요. 하필이면 이 산 마르틴이 독립한 나라마다 페론, 피노체트 그 유명한 독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황태자인 페드로 1세가 이끄는 식민지 정부가 1822년 독립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네요. 브라질을 이르잖아요. 브라질입니다.
근데 아까 브라질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주황 6세가 브라질에 눌러 앉았다가 본국에서 입헌군제를 주장하는 혁명이 일어나니까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브라질 제국은 황태자인 페드로 1세가 이끌다가 아버지가 가고 2세가 넘겨받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고 이제 2세가 넘겨받았는데 급진적인 노예제 폐지로 농장주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죠. 뭐 분명히 이 사람은 제국을 건설해서 페드로 2세는 노예 해방까지 했는데 그 자본의 힘은 정말 그 농장을 가지고 있던 그 대형 농장주들은 노예가 없어지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바리들을 살살 꼬아갖고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 됩니다. 다 없어졌던 겁니다. 이거 1932년에서 932년이 됐습니다. 이건 뭐 현대 포르투갈 얘기인데요. 그 스페인에는 왜 유명한 그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워낙 스페인의 역사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 살라자르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작년에 제가 그 몽블랑 거기 둘레길 할 때 어떤 포르투갈 출신의 애하고 같이 걷게 되는데 걔가 뭐 우리나라에도 뭐 독재자가 있었다. 얘가 막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상황을 조금 옛날 박근혜 때 상황을 좀 알고 있었는지 먼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너네는 스페인에 포랑코 있었지 너네는 없었잖아. 너는 잘 살았잖아.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살라자르가 아주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군부 쿠데타도 아니에요. 군부 정권에서 1932년까지의 군부 정권에서 재무상을 하던 경제학 박사였어요. 굉장히 인텔이죠. 그런데 이제 군부 정권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68년까지 했는데 왜 1972냐면 68년에 이 사람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 신부가 되려고 했다 안 된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수상관저에서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수상이. 대통령 자기가 지명하고 그래요 막. 그 혼자서 있다가 뒤로 뇌진탕을 이렇게 하고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며칠 동안 이제 사경을 헤맸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부가 결국 발견을 했는데 재밌는 건요. 그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실권,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측근들이. 그냥 치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국민적 인기가 있었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한 신문을 따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문에는 뭐가 돼 있냐면 우리 수상께서는 아직도 뭐 와병 중이신데 조금씩 쾌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텔레비는 없었나? 텔레비가 있었다면 또 텔레비도 인기가 있었나 보죠. 응? 인기가 좀 아마 독재자들이 인기 있잖아요. 지금 박정희도 인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2년을 끌었답니다. 2년을. 그 나중에 신부전증인가 왔는데 사람이 이제 늙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어갖고 약도 거부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정부가 며칠 지나서 가정부가 발견해서 이제 실제 권력은 68년에 끝났는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1970년까지 정권을 잡은 걸로 70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 간인가 뭐 신장인가 굉장히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경제학 박사면서 우민화 정책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뭐 박정희 전두환 때 뭐 3S 정책 그래서 뭐 섹스 스크린 또 하나가 뭐지? 하여튼 스포츠 그런 거 저희 이 사람은 3F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스페니쉬 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풋볼, 축구 풋볼. 그다음 파티마 뭔지 아시죠? 그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잘합니다. 곳곳에 나타납니다. 포르투갈 여행하다 보면 걷다 보니까 제가 그 산티아고 포르투갈길 걸을 때 걷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막 관광버스가 엄청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거지 하고 이제 그걸 봤더니 안내서를 봤더니 여기가 파티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던 장소인 거예요. 뭐 1900년대 초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는 그 일종의 우리나라 창 비슷한 굉장히 서글픈 민요가락의 노래인데요. 이제 또 포르투갈 여행하다 보면 그 꼭 이제 뭐 유스 호스텔 같은 데서 뭐 파도 공연 그래갖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갖고 버스 타고 갔다가 오는데 제가 할 때 걸어갔다 먼 길을 걸어갔는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서글퍼서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서글퍼 그냥 유튜브 같은 파도라고 쳐가지고 들어보면 정말 서글픈 음악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걸 했대요. 그래갖고 문맹률이 엄청 높았고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고 당시 이제 60년대 어쨌든 초반까지 집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막 산업화가 더 시작되고 막 이럴 때인데 이 사람 끝까지 농업 정책만 추진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산업화가 되면 혁명을 받기 때문에 뭐 집권 이전이지만 볼셰비크 혁명도 받고 영국에서의 많은 노동자들의 저항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농민으로 사는 게 좋다. 우리는 조금 먹고
행복하게 살자. 지는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농민들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개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라질과 이게 다 이렇게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현대 포르투갈까지.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 살라자르는 현대 라틴 아메리카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1824년) 페루의 아야쿠초 전투에서 라틴 아메리카 애국군이 스페인을 대파함으로써 남미 독립의 종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쿠바나 이런 나라는 아직 못했지만요. 전 세계는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나라들인 거죠. 그 넓은 땅이 다 독립을 하게 된 거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쫓겨나게 된 거고요. 쿠바는 1898년에 가서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스페인을 이기면서 이제 쿠바를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미국은 쿠바 헌법에 플래트라는 부속 조항을 어멘드먼트를 넣어서 조약 체결권, 군사기지 설치권을 집어넣어 미국의 반식민지로 종속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반식민지가 되죠. 그게 이제 1959년 1월 1일 그야말로 제가 태어난 해 다음에 설날에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키죠. 체게베라와 함께. 그것도 대부2에 나오죠. 그게 대부2인가 대부3에 나옵니다. 당시 대부에 보면 그 알파치노가 거기 쿠바에 있었어요. 그 아바나에. 그러다가 막 급하게 도망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959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거의 100년 만에 100년 안 되는구나. 한 6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군사 기지 설치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미국의 철천지 원수인 쿠바, 바로 미국 앞에서 정말 사회주의 국가를 하고 있는 쿠바 옆에 관타나모 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 뺏긴 겁니다. 못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 이라크 침공하고 해서 이라크 포로들 잡아왔을 때 미국 헌법에 미국 땅 안에서는 고문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관타나모 데리고 와서 다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미국 애들도 그런 거 보면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은 위헌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땅에서 고문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최근에 또 새로 샀는데 이건데 21세기 사회주의 라틴 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책인데요.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반밖에 못 읽어가지고 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책 전체를 요약하기보다는 논문집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논문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외국 논문들이죠.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막 급하게 읽다 보니까. 그다음 칠레 아옌데는 사회주의 정권이었죠. 근데 피노체트가 아옌데를 몰아내고 엄청난 피해 숙청 작업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펭귄 혁명이라는 게 2006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펭귄 혁명이 뭐냐면 펭귄들이 아장아장 거리니까 학생 혁명인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생 혁명, 대학생 혁명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버스비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혁명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피노체트 물론 쫓겨난 뒤죠. 그러면서 이제 칠레는 계속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다가 2019년 소요 사태가 나서 한 30명 이상이 죽는 바로 몇 년 전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근데 2010년인가 쓰여졌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남미 상황은 전하지 않고요. 2010년까지 썼으면 그냥 봐서 이러면 보통 이 한국의 라틴 전문가가 간단하게라도 뒤에 이제 2010년에서 2023년까지의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정리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제 2019년 소요 사태 같은 건 제가 따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용어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채굴 경제란 말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다음에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휴대용 전화에 리튬 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굉장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경제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장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그렇게 많아도 베네수엘라가 석유도 포함되는 거죠. 채굴 경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크게 말해서는 아마존의 삼림 벌목 사업 이것도 다 채굴에 넣더라고요. 다 어쨌든 땅이랑 관계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가 좀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책 제목에도 라틴 아메리카 신좌파라고 나와 있듯이 신좌파 정부들이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부가 충분히 보장되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우파들이 쓰기 좋아하는 용어 뭐죠? 막 복지 베푸는 거 뭐라 그러지 우리가?
퍼주기 말고 있잖아 왜? 예? 포퓰리즘 정치라고. 퍼주기가 더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포퓰리즘 정치라고 막 이제 비난한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된단 말 홍준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는 않죠. 지금 될 것 같아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그런가? 윤석열이 믿고 있다 베네수엘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건 경제건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다들 걱정하시겠지만 완전히 미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북중러의 더 단결은 강해지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채굴 경제란 말이 이 남미의 경제를 2010년까지의 경제를 지배하는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시작된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그런 라틴 아메리카 공동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FTA 같은 거고 또 미국의 뭐죠? 나프타 같은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남미에서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돼서 자기들끼리는 관세도 없애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계속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 창립 멤버인 동시에 회원국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비회원국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회원국으로서. 그러니까 현재 그 남미는 거의 공동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멕시코는 빠져 있겠죠. 멕시코는 엄격하게 말하면 또 중미이기도 하고 나프타가 이미 있으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죠. 그죠? 이건 베네수엘라 얘기인데요. 38쪽에 있는 겁니다. 바리오 아텐트로, 이웃 공동체 속으로. 바리오는 베리어 같은데, 장벽 같은데 아마 이웃이란 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밀라그로, 기적, 미라클에서 나온 말 같고, 손리사, 미소, 이건 모르겠다. 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미션이란 말이, 물론 미션이란 말에 당연히 선교 말고 임무란 말도 있긴 하지만 미션이란 말을 굉장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베네수엘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막 그냥 뭐 그야말로 자칫하다 베네수엘라 된다 이렇게 함부로 깔볼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미션을 통해서는 치과 진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상 의료 서비스가 주어졌고요. 당연히 차베스인가요? 차베스 때죠. 네. 노숙자나 에이즈 감염처럼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배제된 사람들은 네그라 아폴리타 미션의 이동보호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나 이런 에이즈 노숙자들은 또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여성의 권리는 마드레스 델 바리오, 이웃 공동체, 그러니까 마더 오브 베리어, 이웃 공동체 어머니들 미션을 통해 전달되며 빈곤 아동은 무식화 미션을 통해 무료로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환경 정책은 아르볼, 나무라고 하네요. 나무 미션과 레볼루시온 에네르헤티카, 에너지 혁명을 미션을 통해 실현됐다고 합니다. 그 책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하기보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은 로빈슨 123, 리바스, 체게바라와 스쿨의 미션을 통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인 모양이에요. 체게바라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뭐 스쿨의 미션, 체게바라 미션, 리바스 미션, 리바스 뭐 자유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 로빈슨은 누구의 이름에서 따오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미션을 통해서 실시됐던 거죠. 예전까지는 2010년까지 지금은 이제 석유 시장이 변동하면서 요동을 치면서 베네수엘라가 되게 가난해졌는데 실제로 그 쿠바에 가보면요. 차베스 때 얼마나 쿠바를 도와줬냐면 곳곳에 체게바라보다 차베스 초상화가 더 많이 걸려 있어요. 쿠바 여행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벽화로도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쿠바 수도 아이티에는 더 큰 얼굴은 또 카스트로보다는 거기는 또 체게바라가 더 크게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또 독재자이긴 하지만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체게바라를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체게바라 때 이제 거의 중간에 저기 아이티에서 수도 하바나에서 한 2시간, 3시간 가면 물가가 싸서 그런지 하여튼 택시를 대절해서 가는 택시가 느려서 에어컨도 없는 택시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 문 열어놓고 달리는데 한 100불 정도로 갔으니까 3명이서 타고 뭐 싼 편이죠. 물가도 싸고 멀지 않은 거리에 동네 이름을 잊어먹는데 발렌시아다. 여기 있는 동네 발렌시아라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 이제 체게바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입었던 옷 뭐 그의 시신의 일부라고 하는 시신이 없을 텐데 여기서 쿠바에서 못 가져왔을 텐데 시신의 일부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마치 부처님의 사리함처럼. 체게바라는 말년에 쿠바에서 살았어요?
말년이 아니죠. 큐바를 독립을 하고 큐바에서 장관까지 했죠. 그러다가 자기는 이런 부르주아 생활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시 그 남미로 혁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어디서 볼리비아인가 콜롬비아 거기서 죽었죠. 거기서 죽었죠. 그러니까 뭐 또 항상 뭐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법이듯이 또 그 여동생이 쓴 책이 있어요. 체게바라 여동생이 쓴 책이.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던데 거기 보면 또 완전히 또 개차반인 거예요. 우리 좌파 쪽에는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잘 댕기고 봐야 돼 사람은 그렇죠. 인물 좋고 하니까 우리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막 영웅처럼 섬기는데 뭐 혁명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을 많이 죽일 수도 있고 체게바라도 그래서 죽었겠죠. 그런데 이제 동생은 너무 우리 오빠가 지금 우상화되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가정사니까 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체게바라는 뭐 쿠바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을 차베스랑 같이 존경받는 인물이 틀림없고요. 쿠바가 안타까운 게 그 중남미 나라도 웬만하면 다 석유 나오는데 쿠바에 안 나오거든요. 석유가.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들한테 약점이죠. 페론 잘 아시죠? 와이프가 더 유명하죠. 페론 재임 기간에 이건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경제 정책은 초기에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관대한 법제정과 결합하면서 폭넓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은 노동계급 내부의 급진적인 경쟁 상대들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구실을 했습니다. 요건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이 그 권리가 그 88년 체제,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그 이제 민주화 선언하고 6.29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반, 한 60% 형태의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세졌죠. 그때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노동운동들이 분명히 강성인 건 맞습니다. 좀 뭐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처럼 막 노동운동만 때려잡으면 지 인기 올라간다고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오히려 우리는 그 기득권을 너무 유지하려고 그러지 않았던가. 왜냐면 노동자 우대 정책을 하니까 페론 시대에는요. 노동자들의 그 투쟁이 많이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강해졌죠, 오히려. 88년에 노동자들의 인권이. 뭐 그 전에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페론 시대의 주요한 유산은 노동계급을 국민적 정치 공동체로 통합시켜 시민적 정치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페론 좋은 사람인데 왜 나쁘다 그랬죠? 이 사람도 학살을 많이 했던가? 그랬나? 이런 거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이거 보면 노동계급을 시민적 정치적 지위를 인정했고요. 노동조합과 같은 대제도를 기반으로 한 도시노동계급과 정부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이득을 본 민족 부르주아 부문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는 점점 더 국가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죠. 근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수업 전에도 우리 정병원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지만 사회주의라는 건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국가주의의 그 속도가 훨씬 더 이런 자본주의 사회보다 빠른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뭐 이런 뭐 AI니 이런 네트워크 때문에 뭐 자본주의 사회는 몰래 한다면 그리고 뭐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죠. 내부에 반발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더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페론도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제 에바 페론이 33살인가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와이프를 얻습니다. 거기 무슨 페론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축출당했지만 이제 남편 페론 죽은 뒤에 정권을 계승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이걸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거의 뭐 김건희를 다음 대통령으로 보고 있던데요. 거의 뭐. 그럴 리가. 전 그럴 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리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입장에서 자기보다 훨씬 모지랭이를 천공이 대통령 된다고 됐는데 그럼 야 나가 못 될 거 뭐 있냐 저 남편 놈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국가에도 계속 자기가 지원하는 네. 김건희가?
그 별의별 거 다 해. 그러니까. 내가 패런하고 출신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김건희 박사야. 아니 박사 하기 전에 유지 박사? 뭐 카드 갖고. 잠깐 딴 얘기하면 누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나 합성인 줄 알았어요. 명륜 경찰서인가 어디 거기가 무슨 구죠? 그럼 그 구 경찰서에서 이제 한 거야. 근데 윤석열 몰아내자 집회 때문에 명륜 사거리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제합니다라는데 합성인 줄 알았더니 경찰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앞에 빨갛게 윤석열 몰아내자 해놓고 그 집회 때문에 그거 좀 흐린 글자로 써놓은 거야. 야, 이 경찰들 머리 좋다 정말. 그냥 뭐 반정부 시위 때문에 뭐 이러면 될 텐데 윤석열 몰아내자 집회 때문에 거리 통제한다는 걸 경찰서에서 큰 플래카드를 만들었더라고. 윤석열 몰아내자 걸 더 영업을 하더라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합성이 아니더라고. 말이 앞뒤가 맞는 거 봐서. 아르헨티나에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는 2001년, 2002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000곳이 넘는 폐쇄된 기업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가서 공장을 돌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한국의 그 뭐 귀족 노조니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는데 노동자가 다 그리 다르지는 않겠지만요. 한국의 노동운동이 경성화되면서 좀 기득권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손봐야 될 부분인데 그걸 윤석열 식으로 손보면 안 되지. 그럼 반발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업자 운동은 피케데로스라는 행동 집단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공장 폐쇄로 정부할 공장이 없어지자 거리로 나와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민중 집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정당들로부터 독립대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물교환 클럽인 트루에케가 다차원적인 상호교환 클럽으로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항쟁이란 말, 항쟁 헛다운편인데 앞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항쟁이란 말은 그냥 아르헨티나 항쟁이라는 것이 대문자로 쓰면 마치 종교개혁을 그냥 리포메이션 하면 종교개혁이라는 대문자로 쓰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되듯이 항쟁이란 말이 그 스페니쉬에서는 이런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항쟁을 의미하는 독립명사였는데 이제 거의 보통명사처럼 이렇게 보통명사였는데 그래도 그들을 가리키는 독립명사처럼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항쟁은 이처럼 다양한 혁신적 저항운동과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실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하는 정치적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래서 저는 계속 저 정의당이 저렇게 죽쓰고 있는 것도 노동계급을 대변하자니 노동계급에 대한 이제 중산층들의 반발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못 하다가 저렇게 이제 막 페미니즘 저쪽으로 너무 극도로 경도되면서 이렇게 지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진보당도 사실은 NL 계통이거든요. 약간 통일 쪽이 더 강하거든. 근데 민주노총이 이런 데서는 다 진보당을 지원하는. 그래? 네. 한국은 참 그 북한 때문에 문제야. 건전한 노동운동도 발전할 수가 없어. 북한을 고려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도 그래서 저 부러운 거예요. 남미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지만 남미는 여기 와서 언제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멕시코 사람들하고 한번 옛날에 하워드 기미라 목사 있을 때 시민운동을 같이 해봤는데 정말 이 사람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발언을 한번 하려면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문법을 생각해보고 막 자존심 틀리면 쪽팔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들 말로 해요. 그냥 라틴 말로 해요. 그냥 스페니쉬로. 그리고 참여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남미의 그런 다 저력인 거죠. 저력이고 역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부르주아 진보 정당인 민주당인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은 늘 이제 언론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근본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권력을 두 번 그러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이제 민주 진영이 부르주아 민주 진영이죠. 솔직히 말해서 노동자 민주 진영은 의회 권력 두 번 잡아왔죠. 김대중부터
정치 권력 3번 잡아봤지. 그러고 나서 너무 우리가 그야말로 샴페인 일찍 터뜨린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 세상,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민주적인 질서가 강조되고 대중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강조되고 복지가 강조되는 그런 우리 세상이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삐끗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시 이제는 공부를 또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끌 사람들은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졌고 그 노동자들도 뭐 그렇고 한국은 근데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 올랐다라고 해도 그게 반영이 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결국 집값의 문제예요. 부동산의 문제고. 집이라도 어떻게 해결되면 노동자들이 월급과 충분히 사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배웠건 안 배웠건 다 부모대가 배웠건 안 배웠건 다 교육열들은 높으니까 또 집값은 또 이 교육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다 좋은 동네 학교들이 다 좋은 대학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연결되다니까 우리 서울만 높은 거가 아니에요, 한국은? 근데 지방에 가면 산업이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지방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왜 서울로 몰려들 그럴 수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농사나 지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칠레 할 때 그 펭귄 혁명 할 때 얘기를 안 했구나. 펭귄 혁명도 그 버스 위 인상뿐만이 아니라 당시 뭐 교육부에서 교육제도 개선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그 가난한 동네 애들이 좀 피해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고 그 시스템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남미에 부럽습니다. 부럽기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재자는 박정희니 이승만이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 있었으니까 뭐 이승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손치고 일단 제껴놓고 전쟁 핑계로 사람 많이 죽인 것도 있으니까 뭐 보도연맹이니 이런 것들 4.3이니 이런 것들 다 빨갱이로 몰아갖고 그거 빼고 일단 박정희만 해도요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죽인 건 나쁜 거지만 이 남미 같은 데는 정말 뭐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뒤집어 보면 역사를 파헤쳐 보면. 그러니까 내 말은 꼭 죽임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만큼 민주주의를 쉽게 일으켰다는 거죠. 피를 덜 흘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패인도 일찍 터뜨리지 않았나. 그러다 이 사달이 나서 이상한 녀석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싸웠더라면. 그래서 옛날에 어느 논문에서 봤는데 김재규를 굉장히 이제 욕하는 논문을 봤어요. 뭐냐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민중의 그 쌓여가던 민중의 동력이 딱 끊겨버렸다는 거지. 가만 놔뒀으면, 근데 그것도 역사의 가정법이죠. 가만 놔뒀으면 박정희 독재는 더 오래 갔을지 몰라도 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렸으면 굉장히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자의 분석 논문을 봤습니다. 그것도 뭐 만약에를 가정한 거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우리 전두환이 안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전두환이 없었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공반장님 가장 우리 중에 보수적인. 뭐 김재규가 그렇다고 해서 군사 정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결국 8.6이 일어난 거니까 결국은 좀 뒤늦게라도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 거거든요.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바뀌고. 그래서 나는 뭐 제때 된 것 같아요. 이건 브라질 얘기입니다. 나라를 다 뺐구나 내가. 참여 예산제의 결정기구에서는 PT 룰라주의 노동자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당이 파티오 뭐겠죠. 활동가 또는 PT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PT 활동가들의 배타적인 영역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이엘레라고 하는 뭐 남미 학자의 모양입니다. 바이엘레에 따르면 참여 예산제가 대중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모든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는 우선적인 공간으로 참여 예산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정치가이지만 언제나 지역사회를 대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정부사회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민이 출연했습니다. 이 말도 참 저를 끌리더라고요. 전문적인 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분명히 부족합니다. 뭐 남한에도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이런 데 나오라 그러면 좀 귀찮아하죠. 사실 근데 매일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시민이란 말이 굉장히 제가 저를 끄는 말이었습니다. 평의원들은 평의회에서 통과된 투자를 법제화하라는 주민들의 압력과 공무원들의 예산 논리를 중재하는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왜 우리 미국에도 저희 주민회의란 거 있잖아요. 시의원 말고 주민회의. 그 뭐 아무런 정책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거 뭐 출마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보면 그런 주민회의가 비슷한 거겠죠. 이거는 저희 칠레 얘기입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콘세르타시오는 여러 중도 좌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모여 구성됐습니다. 처음에 두 정부는 기독교 민주당 대통령이 이끌었지만 나중에는 사회당의 리카르도 라고스와 미첼 바첼레트가 연이어 선출됨으로써 통치연합의 주축이 좌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회당 대통령은 저마다 자신의 정부의 사회적 성격을 각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행기 유산의 제약 탓에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칠레에서 민주주의 회복이 시민사회 활동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회복됐는데 시민사회 활동은 강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145쪽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이 통치연합, 그러니까 노동자보다는 다른 나라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 아르헨티나도 여기 노동자보다는 이제 통치연합이 굉장히 파워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0년에 쓰여진 책이라 다시 한번 검색해 봤더니 2013년 신다수파로 개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콘세르타시온 같은 신다수파입니다. 신다수파라고 하는 뭐 성격은 같아요. 좌파연합이에요. 칠레 좌파연합인데 2013년 신다수파로 개편되면서 기존 콘세르타시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꼭 개신교를 말하는 것처럼 쓰이지만 기독교는 카톨릭이죠. 여기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요. 기독교 사회당, 뭐 기독교 민주당 이런 데들이요. 완전 좌파는 아니지만 거의 중도 좌파에 가깝습니다. 우파는 아닙니다. 어쨌든 중도 좌파. 그런데 한국만 이제 물론 독일 같은 데는 사실 또 개신교 세력이잖아요. 이제 앙겔라 메르켈인가 그 여자도 개신교 목사의 딸이었고요. 카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카톨릭 모두 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 좌파적인 성서를 기초로 한 건데 왜 한국 기독교만 그렇게 우파 성향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다수파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칠레는요. 대다수 라틴 아메리카 시민들에게 역사적으로 광물 자원의 국유화는 독립적인 국가 발전과 주권, 반제국주의, 애국주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고 정치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조금 이분 좀 번역이 조금 약간 거칠더라고요. 이런 공기업들은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을 통해 값싼 상품을 공급했으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조합이 강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채굴의 재민영, 아까처럼 막 이 사회주의 정권, 그 다음에 부르주아 정권이 막 바뀌다 보니까 이제 민영화됐다가 다 국유화됐다가 민영화됐다가 국유화됐다가 거쳤는데 채굴이 다시 재민영화되니까 다시 이제 뭐 사회주의 정권이 약해지면서 채굴이 다시 재민영화되니까 시민들에게는 왕관 보석의 상실로 여겨져 부당하다고 인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시민들은요 굉장히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유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유화라는 건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까지 해야 되니까 지출이 많아지니까 경제 성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가 답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민영화하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